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우미입니다. 아침서부터 열심히 바쁘게 살아오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지나가는 한 점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 사이에 항상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항상 누군가가 우리 둘 사이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나와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남편과 제가 둘이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둘이만 있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요. 에너지를 다른 데 뭐 사역하는 데 쓰는 거는 있겠지만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여유분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는 조금 여유분을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좀 봐야 되겠고 내가 저것도 좀 봐야 되겠고. 정말 예쁜 게 많더라고요. 꽃도 한번 쳐다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게 되고, 저를 많이 돌아봤죠. 근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돌아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 그것도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밥을 먹다가 우리 남편은 참 잘 쉬어요. 밥 먹다가도 그냥 뭐 놓고 나서 책도 가져오고 책도 들춰보고 생각나고 그거 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난 밥을 먹다가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제가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책도 가져오고 갑자기 뭐 생각나면 들춰보기도 하고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진작 못한 것이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 사연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유분이 있을까?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국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유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국어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게으름?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 되겠죠. 무능력?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 되겠죠. 우울증? 그런 것으로 여유분을 가지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2, 3일이라도 쉬고 싶어? 난 감기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 모국어가 나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배우셨습니다. 모국어가 내 사연에 성실하게 만들고 내 사연에 열심을 두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성실한 무수리가 여유분을 부린다는 것은 이건 뭐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성실한 무수리로 살아야 되는지 말이죠. 아니거든요. 저도 공주로 살고 싶어요. 그 공주로 사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저를 알면 사모님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 사연이 실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모국어에 대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우리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연이라고 단어를 쓰면 여기엔 당연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 붙이셔야 됩니다. 모국어, 당연하죠. 모국어는 그 사람이 경험한 언어예요. 경험하지 못한 어떤 언어도 자기 언어가 되지 않는다.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써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영어를 제일 오랫동안 배워도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경험한 언어가 자기의 언어가 된다. 이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하는 모든 것들마다 자기를 강화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연에 기가 막히게 성실하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사연에 성실한 거예요. 저는 성실한 사람인데 성실한 무술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나는 무술이로 말미암아서 엄마한테 인정을 받았고 아버지한테 그나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무술이가 그냥 무술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히게 성실한 무술이셨기 때문에 그 엄마의 눈에 들 수가 없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성실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 성실한 무술이는 무술이기 때문에 딸이 아니었어서 딸이면 컴플레인도 하고 엄마 왜 그래 하고 싫다 그러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엄마하고 뭐 싸운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을 텐데 어릴 때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나 오늘 우리 엄마하고 싸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너무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어떻게 쟤는 지 엄마하고 싸울 수가 있어?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눈 한 번 부라린 적이 없어요. 왜? 무술이잖아요. 무술이. 그런데 엄마는 상전 무술이야. 그러니 거기에 무슨 뭐 대들고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주눅이 들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사연에 성실하다. 자, 그래서 이 사연이 작동을 하면 그 사람은 기가 막힌 실학, 자기가 생활에 철학을 갖는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이미 배우셨죠? 언어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게 결정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만큼 사는 거거든요. 그 언어가 정의된 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란 이것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가사를 만들 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당신의 언어 체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야, 너네가 뭐라 그래? 날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물건 좀 치워놔. 제자리에 좀 갖다 놔. 이 자기 사연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실학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언니하고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긴 동생 때문에 동생이 되게 예뻤나 봐요. 장녀 이 씨는 항상 외모적 열등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오시는 손님마다 첫눈에 동생의 예쁨과 귀여움에 반해서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로 쏠리는 것은 너무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영리해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예쁘게 웃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동생으로부터 부모와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쁘다는 것 때문에 아무 수고 없이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이 씨에게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짐이었고 참으로 큰 적수였습니다. 이 씨는 외모적 열등감에 쌓여 살아갔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동생을 보면 마스코트 같다고 아우성을 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동생을 보면 영화배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동생을 소개해달라는 친구들이 줄을 섰고 어느 날서부턴가 이 씨는 동생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동생이지만 정말 밉고 정말 싫고 정말 꼴불견이었죠. 얼굴에 흉터라도 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이지만 때로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는 달리 이 씨는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철저히 보호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언니같이 살았습니다. 이 씨는 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충실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장녀 이 씨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에 심해져 갈 때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야 했죠. 미인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 나이 들어봐. 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 평범한 게 좋은 거야. 늙어서 충격도 덜해. 성공한 사람 중에 얼굴 잘생긴 거 봤니? 봤다면 희귀한 케이스지. 희귀 케이스. 연예인들, 야, 그 사람들이 무슨 성공한 사람들이냐. 얼굴값 하느라고 이혼 2번씩 3번씩. 그게 보통 아니니? 돈은 벌었어도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 이 씨는 친구들과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도 미인 이퀄,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 이퀄,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이퀄, 실패자라고 하는 공식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녀는 얼굴만 예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많은 실패 케이스들을 알고 있었고 미인의 실패 케이스를 말할 때면 이 씨는 힘이 절로 솟는 것 같았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반면에 동생에게 언니 이 씨는 우상이었습니다. 싫은 남자가 불편하게 할 때마다 언니한테 말하면 즉각 해결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힘세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만능 해결사인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공주같이 귀엽지만 언니는 왕비처럼 품이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언니는 미인이면서 공부도 잘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처럼 단호하지 못하고 언니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또 언니처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며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동생은 언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진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해. 이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아이는 없을 거야. 난 참 불행해. 다들 자기 사연에 진짜 기가 막힌 언어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언니하고 동생하고 한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서로 다른 사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당신의 형제들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각자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이죠. 각자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각자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당신이 남편하고 살고 있고 아내하고 살고 있고 시부모님과 시아버님 뭐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 모든 와중에도 당신이 왜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연이 모든 사람들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별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야야, 그런 시어머니가 뭐가 힘들다 그러니 그냥 좀 얼러드리고 좀 용돈 조금씩 드리고 그러면 어머니 다 좋아하셔. 아무리 심각하고 뭐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라도 슬쩍슬쩍 넘어 몰라요, 어머니 나 못해요, 어머니가 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막상 이 시어머니한테 이 며느리는 너무 어려운 분이라 왜? 넋두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넘실넘실 넘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좀 성질이 좀 좁고 내가 좀 성질이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면 어머니 내가 이렇게 잘 못해서 어떻게 어머니 속상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을 내 성질 때문에 내 사연 때문에 내 모국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참 만나는데 저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너무 못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문제 삼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너무 귀히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 얘기만 하면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너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 왜?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지만 나 또한 되게 완벽해서 내가 일일이 구멍 지적하고 틈난 거 지적하고 당신 왜 이거 이렇게 놨냐고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짝이 안 맞아. 근데 그 여자는 그 사람하고 짝이 잘 맞을 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참 이상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게 이 사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가 그냥 백지장이라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연이 나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라 이 실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생활 철학이 없이 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실학이 있어요. 실학. 이 실학은 언어이니까 언어는요 항상 실황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 머저리 했더니 머저리가 된다. 말이 나가서 현실을 빚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짜증나 죽겠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그런데 누가 발을 딱 밟았어. 밟아도 행복하네. 밟았다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짜증난다고 했는데 발을 밟으면 짜증이 더 나서 죽을 일만 생기는 거죠. 말이 현실을 빚어요. 자, 그러므로 실황. 이게 실학이 실황을 만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되어진다. 어떤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훈이야, 가훈. 우리 집은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내가 왜 일을 하는 줄 알아? 나가서 돈 버는 이유가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풀초가리 먹어야 되겠어? 잘 먹어야지. 육회공군 다 내놔. 내가 돈 갖다 주는 게 뭐 때문에 갖다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잘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먹는 실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아내가요, 먹는 것에 목숨 걸지 않은 분이야. 남편은 먹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돈 벌어서 몇 끼 잘 먹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었는데, 이 집은 어떤 집에서 왔느냐? 왜 많이 배운 집 있죠? 잘 먹지는 못해도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다 박사학위 이어야 되는 그런 집. 그러니까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마다, 매일 저녁마다 먹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저 무식쟁이 맨날 먹는 거에 목숨을 건다. 나 같은 사람은 아니 뭐 배만 좀 부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난리냐고. 먹는 거에 목숨 걸지 않은 아내가 매일 남편의 밥상을 육해공원을 차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둘 다 실학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연으로 말미암은 실학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서로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사람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싸워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냥 보통 때에는 그냥 남편도 그냥 귀찮으니까 좀 덜 싸우고 넘어갈 수도 있어도, 남편이 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긴 그런 날 밥상까지 좋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언어가 실학이 실황을 만든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말로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언어, 좀 더 괜찮은 언어를 가져오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관계가 그렇게 매일 힘들지는 않을 텐데 왜 계속 문제를 만드는 그 언어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밀리가 온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패밀리가 온다. 손에 손 잡고서 웃음꽃 나